성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과 책임이란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다. 그걸 accountability라고 한다. 그래서 그 성과 책임은 설명 책임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설명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 책임이란 말은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나 성과 책임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책무성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무성이 무슨 책무성이야 도대체. 책임이란 말도 들어가고 직무란 말도 들어가서 책무성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온전한 번역처럼 저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에요. 이거 확실하죠, 그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성과 책임이라는 용어를 저는 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무에 회자돼야 돼요. 네 직무의 성과 책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만나면 앞으로.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성과 책임이 뭐냐? 너가 맡고 있는 직무의 성과 책임은 뭐냐? 그래서 너는 네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창출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나중에 워크숍 될 때 이것을 어떻게 규명하는지는 오늘도 약간 이제 한동훈이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진 않고 그냥 그렇게 어사무사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워크숍을 하게 되면 그때 와서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워크숍은 한 맥스 30명, 한 20명 놓고 실제로 하면서 해야 돼요. 자기 직무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해야만 이게 금방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거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직무의 3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여러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피터 드러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인풋 요소로서의 ability, 그 다음에 프로세스 요소로서의 activity, 아웃풋 요소로서의 accountability.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accountability다. 그것이 직무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런데 인풋 요소로서의 ability도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accountability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ability를 지금까지 중시해 왔었어요. 그게 주로 학벌이니 또 그 사람의 이전 경력이니 이런 거 신원서판 이런 걸 주로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거다. 저 accountability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잘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중심의 직무인식, 다시 말하면 신분 중심의 직무인식이라고 말해요. 신원서판이라는 게 신분 중심의 직무인식이에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여기 능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어린 짐작. 근데 대부분 틀리죠.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 인풋 요소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직무인식을 하면 안 된다. 직무를 인식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주의적 직무인식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에 의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동주의적 직무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 나와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 비둘기를 탁구를 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자 요새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스키너. B.F. 스키너. 스키너 선생이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을 아예 그냥 전 세계에 퍼뜨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행동을 SR 반응에 의해서 stimulus and response, SR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동물들에게 자극을 주면 그걸 반응을 계속 훈련시켜서 사람도, 비둘기를 훈련시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훈련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환호했죠.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그런데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 너무나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춘천교대를 갔다 다녔잖아요. 그때 2년제 초급대학인데 춘천교대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로 유학 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4년제 대학을 갈 돈은 없고 그때 거의 무상교육이었던 2년제 초급대학 그 춘천에 있는 그 교대를 갔었는데 그때 갓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이 그 교육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쳤냐면 학생들한테 그 행동주의 심리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뿅 갔죠, 거기에. 와, 정말 역시 대학에 오니까 뭐 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깊이가 있다. 신학문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료됐었죠. 그때 뭐 20살도 안 됐을 때니까 뭘 알겠어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로 왔어요. 서울 4년제 대학에, 어느 대학에 교수로 오셨는데,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 심리학이 나중에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 그걸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 알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 뿌리로 미국에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왜 행동주의 심리학이 문제냐면 인간은 이 사고하는 이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거든.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고.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한 행동주의적인 직무인식은 아직도 어디서 해요? 공산주의 체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북한도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잖아.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려고 하잖아.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제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화장실 몇 번 청소해. 하루에 몇 번 해. 이걸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 행동을 통제하면 성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형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도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적인 교육학 이론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똑바로 앉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필 어떻게 써라, 뭐 어떻게 잘 써라, 뭐 어떻게 해라, 행동을 통제한다. 회사에 가서 회사에 가서 상사 말씀 잘 들어라,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뭐 계속 행동을 통제합니다.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해라. 아니 물론 출근해야 되는 이 공장에 가서 기계 돌리는데 다 같이 그 기계가 돌아가도록 하려면 딱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어야죠. 제가 주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일반 사무직들을 컨설팅했잖아요. 큰 회사에 가면. 그런데 이제 어느 공단에 가서 한 2, 3천억 하는 중소기업인데 꼭 와서 자기 컨설팅 해달라고 해서 예전에 컨설팅 할 때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 가서 처음 컨설팅 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왜? 2분 전에 딱 대기하고, 내가 가서 뭘 이제 설명을 하고 어떻게인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딱 그냥 내가 가기 2분 전에 완전히 정자세로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그러시냐고. 여기는 그게 습관이 돼 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일반 그 사무직, 화이트 칼라 컨설팅은 뭐 좀 늦게 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회의가 시작해서 좀 늦게 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익숙해 있다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야 그게? 행동주의죠. 직무인식이죠. 내 직무는 그 행동을 통해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정보화 사회의 지식노동으로 완전히 이게 탈바꿈됐거든요. 거의 이 인간의 근육을 쓸 수 있는 거는 대개의 경우 자동화돼 있고 뭐 조선 회사는 아직 자동화되지 않고 워낙 크니까 그걸 자동화할 길이 없어. 그런데 웬만한 건 다 자동화돼 있고 로봇이 하고 그러니까 행동주의적 직무 인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이제는 다 정보화 시대에 대해서 지식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어카운터빌리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를 이해하는 거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플렉서블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행동주의적 직무인식이 아니라 성과주의적 직무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을 최초로 경영학자로서, 경영 컨설턴트로서 말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예요. 성과주의적으로 직무를 인식해라. 그래서 이 자유주의 세계, 민주주의 세계에서 생산성이 확 올라갔던 거죠. 공산주의 체제와 이 생산성 싸움에서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직도 이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의 생산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 지금? 우리는 행동주의 직무인식을 하고 있어요. 행동주의적 직무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고 네가 그 직무를 제대로 인식해서 어떤 성과물을 네가 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을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독일 경영학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했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조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여기 이제 직무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고위 공직이 이렇게 됐고 나라도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 연방 총리, 연방 대통령, 각부 장관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어떤 주기로 하냐? 4년 주기로 해요. 총리 임기가, 의원들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 주기로 4년 동안에 나는 어떤 거를 내 성과로 보겠다 하는 것을 합의를 하고 그걸 국민 앞에 4년 전에 디클레어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해 나갑니다. 특별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특별한 또는 이 코로나 같은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매국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매국 같은 일이 생기질 않아요. 생길 수가 없지. 그 프로그램대로 쓰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건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 다시 공개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사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독일에 가면 너무 심심해서 아니 뭐 이래 이게 무슨 사건 사고가 계속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약을 해놓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때 그냥 자, 내가 법무부에